도시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되게 다양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끊임없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서울과 같은 경우는 가용 가능한 토지 자원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리고 도시가 이미 포화 상태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럼 어떤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결과, 기반시설이라는 게 서울시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많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이 한 605km² 정도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 기반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65% 정도 되더라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관심을 안 갖는 그런 영역이다. 그래서 되게 그 양적 규모에 대해서 되게 놀랐고, 어찌 보면 이런 기반시설을 새롭게 재정의 할 수만 있다면 그걸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반시설과 결합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서울이라는 도시 전체를 좀 더 바꿔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좀 기반시설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반시설은 사실은 그 도시가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도시 안에서 도시가 작동하려면 학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물 같은 걸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 처리장도 필요하고,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올 때 장마철 같은 데는 지역이 범람할 수 있으니까 물을 가둬둬야 되는 유수지 같은 것들도 필요하고, 물을 저장하는 배수지, 공공청사, 이런 것들이 다 도시가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를 다 기반시설이라고 그럽니다. 참고로 그 기반시설 안에는 강과 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라는 거 안에 되게 많은 그 면적들을 갖고 있고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즉 대도시일수록 기반시설의 비율이 많아지고, 그리고 개수도 많아지고 종류도 많아집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 대한민국 제일 큰 도시죠. 기반시설이 갖고 있는 면적이 대단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특수한 상황이고, 이거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통적 방법에서 도시계획을 생각하면 보통 가장 일반적인 것들이 재개발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지역들을 노후화되거나 그러면 그 지역을 싹 다 밀어버리고 새로운 건물을 재개발하는 방식을 많이 취하죠. 근데 그런 방법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 이유는 그게 대부분 사유지구, 그리고 이해관계가 되게 복잡하고, 민간시장 영역에 있다 보니까 국내 경제, 그리고 정치적 상황, 그리고 세계 경제, 이런 것들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마스터 플랜은 쉽게 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과연 실행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그게 사실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장기간의 사업으로 남다가 그게 폐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위험성들이 있죠.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어찌 보면 쉽게 장밋빛 청사진을 낼 수 있지만 대신 사업이 안 될 확률도 그만큼 높다. 근데 그에 반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들은 좀 더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좀 더 즉각적으로 도시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이 아니라 공공 토지 자원들을 먼저 찾고, 그리고 거기에 개입하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도대체 서울이란 도시 안에 그런 어떤 대상지는 어디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의 특성과 조건들을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대한 리서치 작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시도 자체가 사실은 지금 2020년도 정도 되니까 가능한 리서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학교에 다닐 때 그때도 저는 꽤 오래전입니다. 10수년 전이었는데, 그때 기반시설에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디지털 정보가 없었어요. 저희가 직접 가서 찾아서 사진 찍고, 그러니까 지도 펴놓고 여기 있지 않을까, 그럼 가서 보고 막 이런 식으로 발로 뛰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모든 것들이 다 그 GIS로 데이터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접근 방법이 훨씬 더 유효한 그런 세상이 온 거죠. 그래서 비로소 이런 것들이 가능한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이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605km² 했는데요. 그 중에서 하천이 포함된 부분이 서울시 전체 면적의 7.5% 정도 됩니다. 대략 가늠이 안 가실 텐데, 7.5%면 서울시 안에 있는 강서구 전체 면적과 동일합니다. 파리 하면 세느강이 정말 유명한 강인데, 파리 안에서 하천이 차지하는 면적이 1.6%밖에 안 됩니다. 템즈강으로 유명한 런던도 2.2%밖에 안 됩니다.
서울의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워터프론트, 그러니까 수변 공간으로 유명한 시카고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도 사실 하천 면적이 도시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7%밖에 안 됩니다. 산은 더 놀랍습니다. 산이 차지하는 면적이 25.6%입니다. 거의 뭐 4분의 1이 산인 거죠, 서울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4개 구를 합한 면적과 동일한 면적이 서울 시내 산의 면적이에요. 그 정도로 산이 많습니다. 베를린, 뉴욕, 그리고 런던, 파리에는 산이 없습니다. 아예 산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서울에서 산은 되게 중요한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고, 세계 여타 경쟁 대도시들과 구별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차별성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산과 강은 대부분 다 도시에서 주변부, 경계부에 속합니다. 행정구역 나올 때 경계를 짓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하천과 산 공간들이에요. 그래서 마포구하고 은평구를 나누는 기준은 불광천이고, 강남구하고 송파구를 나누는 기준은 탄천이고, 영등포구하고 양천구를 나누는 건 안양천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천들이 대부분 다 하나의 행정구역을 나누는 그 경계 역할을 합니다. 보통 행정구역 안에서 대부분 민비시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우리 동네에는 오기 싫어하는 그런 시설들, 예를 들어서 자원 재활용 시설, 그리고 버스 차고지, 그리고 지하철 차량기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그런 도시 경계부로 막 밀어 넣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 주변에 그런 시설들이 되게 많죠. 저희는 그게 오히려 되게 중요한 잠재성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설들이 대부분 다 공공토지자원이고 민간 땅이 아니라 국가 땅인 거죠. 나라 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개입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는 그 시설들을 그냥 하나의 기능으로만 사용했는데, 그 기능을 다른 기능으로 바꾼다거나 혹은 새로운 기능을 거기다 추가한다면, 그럼 오히려 더 그런 시설들이 하천 공간과 산 주변 공간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시설들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하천 주변들을 쭉 좀 분석을 해 봤었어요. 실질적으로 하천 고수부지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오죠. 많이 오는데 생각보다 행동들이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냥 여가, 아니면 산책, 운동, 이 세 개로 다 귀결되는, 서울시 면적이 7.5%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어떤 땅인데, 그 안에서의 행위는 되게 단순하다. 서울이란 도시 전체가 좀 더 풍부해지려면 그 안에서 행위적 다양성들이 훨씬 더 많고, 밀도와 강도가 더 강화된다면 훨씬 더 서울이란 도시가 풍부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하천이라는 빈 공간에 어떤 내용적으로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형성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도시건축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그 지역에. 근데 하천 공간 자체가 사실 거기다 건물 짓는 건 되게 어려워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이 범람의 위험이 있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하천법이 되게 강력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서울시라는 도시 전체가 대부분 다 채워져 있는데, 하천 공간까지, 고수부지까지 뭔가를 채워넣는 것 자체도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천 공간에 있는 빈 공간을 채우지 않으면서 그 안에 어떤 내용적으로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더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를 생각해 봤는데, 하천공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기반 시설들인 거죠. 어떤 새로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더 집어넣고 복합화시키고, 하천공간과 지금 현재는 분리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인공 데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연결시킨다면 다양하게 응축된 활동들이 하천공간으로 더 많이 나와서 거기서 다양한 행위들이 더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훨씬 더 활력 넘치고 다양한 액티비티들로 충만한 상태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이 면적이 엄청나게 넓다 그랬잖아요. 25.6% 정도 되는데, 정말 이게 뭔가 개입이 가능한가. 그래서 쭉 다 주사려 봤더니 산에서 비오톱 1등급 지역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생태적으로 절대로 개발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쭉 겹쳐보고, 그리고 경사도가 18도 이상 되면 거기도 또 개발이 죽었다 깨져도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들 다 겹쳐봤을 때 실제로 개입 가능한 부분 한 4.5%밖에 안 되더라. 거기다가는 어떤 물리적인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되게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프로그램들을 집어넣어서 훨씬 더 산 자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산 주변에 하천과 동일하게 기반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기반시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쪽에 있는 그 활력들이 산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게끔
하는 전략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천도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는 기본적으로 산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하류는 도시화 지역, 시가화 지역, 아주 번화한 지역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상류 같은 경우, 즉 산과 인접한 부분들은 에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다 도시계획적으로 그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관계획에 의해서 주변 산을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산 주변에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낮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아주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도시의 가장 경계부 끝부분이다 보니까 대부분 뒤에 산이 등지고 있어서 도로 교통망이 대부분 거기서 끝나는 지점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말초신경 같은 부분이라서 교통이 흐르는 게 아니라 고이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가 발달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나치지 않고 대부분 거기 머물러 있기 때문에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게 그 지역들은 도시의 경계부다 보니까 공공 서비스로부터 좀 소외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에 오히려 공공 프로그램을 더 집어넣어 준다면 훨씬 더 그 지역이 이 어떤 커뮤니티를 강화시켜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지역에 저희가 나름 어떤 유형을 제시했는데요. 저희는 그 벙커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지역은 높은 건물은 못 짓기 때문에 위로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상부는 그 낮게 가되 그 지하 하부 공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안에다가 다양한 공공 프로그램들을 집어넣는 방법을 제안을 했고, 반대로 그 하류 쪽 부분들은 밀도가 높고 이미 시가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 도시화 지역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 상류와 다르게 훨씬 더 적극적인 어떤 제안들이 가능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하류와 인접한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건폐율을 완화해서 접지성이 높은 포디움을 제안을 한 방법들도 있을 것이고, 용적률을 완화해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들, 마지막으로는 하천과 기반시설 사이에 인공대지를 만들어서 하천과 기반시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좀 적극적인 제안들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도시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향성으로 가져가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저희가 제안한 것들은 하천 주변부를 건드려서 하천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들이거든요. 물론 건축을 짓긴 짓습니다. 근데 이게 중심은 아니에요. 항상 얘를 서포트해주는 관계이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하천에 왔는데 여기는 갑자기 되게 옛날에는 보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 막 와 있네, 갑자기 이런 액티비티들 막 일어나네,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전문가로서 물리적인 것들을 제시하지만 시민들은 그 물리적인 것보다는 그로 인해서 갑자기 액티비티가 달라지는 것들, 그래서 와 되게 재밌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사실은 보이진 않지만 도시가 되게 변화하는 그런 증거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도시는 물류가 중심인 거죠. 돈의 흐름과 모든 자본이 집중되고 거기서 뭔가 생산하는 게 제일의 목적인데, 도시 안에 그거와 반대되는 것들도 같이 있으면 훨씬 더 흥미롭겠다. 그리고 그런 도시가 더 매력 있는 도시가 아닐까 싶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를 딱 건너가면 다른 데고, 딱 건너가면 또 다른 데고, 이런 것들이 경험할 수 있는 도시야말로 정말 흥미로운 도시가 아닐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 도시 안에서 철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잠재성의 뭔지를 파악하고, 요거에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그게 도시의 어떤 새로운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고자 하는 거였고요.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새로운 건축 유형은 뭘까,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삶의 방식, 도시에서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게 이번 그 연구조사와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도시는 여러 가지 어떤 주제들이 병렬적으로 존재하고 이런 것들이 상호 막 교차하면서 도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도시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청중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면 이게 한 3-4개를 동시에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전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건축 전시는 되게 명료한데 도시 전시는 되게 복잡합니다. 왜냐면 도시 자체가 복잡하니까 그 복잡한 거에 대응하는 또 복잡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인내를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수와 관련된, 그 하천과 관련된 부분들을 쭉 다 보실 수 있고요.
배경으로 각 강목으로 배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전시한 것입니다. 빠르게 보고 싶다면 전면에 있는 영상 보고 양쪽에 있는 영상만 좀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좀 더 관심 있다면 그걸 하나하나씩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